안녕하세요. 자, 주요 식량 자원과 국제 이동. 자, 먹을 거 이야기가 나와요. 물론 여러분들이 뭐 좋아한다기보다는 뭐 식량이니까 그래도 어쨌든 먹을 거니까 여러분들이 싫어하진 않더라고요. 그리고 다행히 이 단어는 앞에서 세계 기후를 성실하게 공부하고 그 다음에 뭐 나라 위치 같은 것들 성실하게 공부한 친구라면 내용은 되게 쉬워요. 다만 이제 문제 난이도가 높아질 때는 자료를 제시하는 걸 좀 복잡하게 하거나 좀 어렵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것만 이제 익숙해지면 학생들이 되게 만만하게 생각하는 단원이에요. 단 그 자료를 제시하는 거에 좀 익숙해지면 그리고 그 부분은 어쩔 수 없이 여러분들 다른 단어는 문제 해설이 한다 문제 풀이하고 나머지 뭐 해결하는 걸 학생 스스로 해도 전혀 문제가 없는데 뭐 이번 단원하고 뭐 뒤에 나오는 뭐 에너지 부분하고 그런 곳은 되도록이면 문제 해설도 좀 봐주세요. 네, 시작하겠습니다. 식량 자원의 의미와 특성. 자, 식량이 무슨 말인지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테고요. 자, 이제 특성해서 종류가 나오는데 자, 우리가 먹는 식량 자원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을 해요. 하나는 곡물, 곡식, 그다음 다른 하나는 육식, 육류, 그쵸? 그래서 곡물 자원으로는 그걸 보통 식량 작물이라고 부르거든요. 식량 작물. 참고로 교육 과정이 바뀌기 전에는 식량 작물이라고 하는 주제가 따로 있었어요. 아무튼 그래서 식량 작물, 쌀, 밀, 옥수수 이 세 가지를 전 세계 사람들이 가장 많이 먹는다 그래서 3대 식량 작물이라고 한다. 그 다음에 육류 자원은 돼지고기, 소고기, 양고기, 닭고기 등인데 우리 수능 특강에서는 돼지고기와 소고기와 양고기만 다룰 거예요. 아니 왜 그 치는 힘을 무시하느냐. 자, 닭고기는 종교에서 따로 이렇게 금기시하는 것도 없고요. 그 다음에 기후 조건을 딱히 가리지도 않고 전 세계 어디에서나 그냥 모두 다 많이 키워서 많이 먹기 때문에 뭐 구별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자, 우리가 세계 지리, 특히 지리에서는 지역에 따른 차이가 중요해요. 차이가 없으니까 뭐 물어볼 것도 없는 거죠. 됐죠?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소고기, 돼지고기, 양고기가 세계 3대 육류다. 뭐 그 정도만 해 놓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생산량은 여기에 나올 내용이 아니라 사실은 각 내용들을 공부한 다음에 정리할 때 필요한 거긴 한데 뭐 순서상 여기에 나와 있으니까 정리는 간단하게 할게요. 물론 뒤에 가서 다시 꼼꼼하게 설명을 해줄 거예요. 자, 곡물 자원은 옥수수가 가장 많다. 옥수수가 가장 많다 체크하시고요. 그 다음에 차이가 10대 7 정도로 2등하고 차이가 좀 크게 벌어져요. 2등은 뭐냐면요, 밀이에요. 밀. 그 다음에 3등은 쌀인데, 자, 재밌게도 이게 거의 같아요. 그래서 사실 이제 차이가 크진 않지만 얼마 전까지는 쌀이 2등이었는데 최근에 뒤집어졌거든요. 물론 또 만약 기후 변화가 있거나 뭐 이상 기후가 있거나 그러면 쌀이 뭐 한두 해 정도 2등이 될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쌀하고 밀은 그냥 같다고 보시면 되고요. 밀이 많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시험 문제에서 혹시 물어본다면 밀하고 쌀을 비교하진 않는단 말이에요. 비교할 수도 없고. 그래서 옥수수가 생산량이 제일 많다 체크해 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재배 면적은 밀이 가장 넓다. 밀이 뒤에서도 나오지만 밀은 기후를 그렇게 가리지 않아요. 오히려 너무 덥거나 또는 비가 너무 많이 내리면 밀을 이렇게 재배하기는 힘들고요. 그냥 어지간하면 밀은 잘 자라요. 자, 그에 비해서 가장 까다로운 작물이 뭐냐면 쌀이에요. 자, 쌀은 우리나라에서 재배하니까 뭐 그냥 당연하게 받아들이지만 쌀은 이렇게 생장기에 물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기온도 높아야 돼요. 근데 그런 곳이 전 세계적으로 많지 않거든요. 자, 아무튼 그래서 밀이 1등이고요. 옥수수는 그냥 그 중간이고 쌀이 재배 면적은 제일 좁다. 그렇게만. 그 다음에 육류 자원은 사육두수는 뒤에 가서 자세히 설명할 거니까 지금은 소, 양, 돼지 순서로 전 세계에서 사육두수가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육류 생산량은 돼지가 제일 많다. 우리 돼지는 고기를 먹으려고 이렇게 키우다 보니까요.
아니다. 그냥 여기서 설명을 좀 간단하게 할게요. 자, 여러분들 소, 양, 돼지 사육 두 순서를 이렇게 보면 많은 학생들이 사실은 약간 이렇게 고개를 갸웃해요. 아니 선생님, 소는 당연히 덩치가 크잖아요. 그렇게 덩치가 커서 고기도 많이 나올 텐데 왜 가장 많이 사육을 하는지. 게다가 우리는 소고기는 비싸서 먹기가 조금 부담스러운데, 자, 이유는 뭐냐면은요, 소랑 돼지랑 일단 비교를 할게요. 소는 덩치가 크기도 하지만 얘가 다 키워서 고기로 먹으려면, 잡아 먹으려면 시간이 오래 걸려요. 오래 걸려요. 그에 비해서 돼지는, 여러분들 우리가 뭐 돼지 키우는 걸 직접 보긴 힘들겠지만 되게 빨리 크는 편이에요. 그리고 대략 한 100kg가 조금 넘어가면 이게 도축을 하거든요. 그래서 태어나가지고 도축을 할 때까지 한 5달, 6달 그 정도면 돼지 잡아요. 그러니까 얘가 빨리빨리 잡아먹을 수가 있으니까 굳이 많이 키울 필요는 없는 거죠. 그쵸? 자, 그러면 왜 양은 또 많냐? 자, 여러분들 우리가 역시 수변 기후 지역에 살다 보니까 조금 이렇게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지만, 지금까지 우리가 이제 세계 기후 공부하면서 위성사진 수도 없이 봤잖아요. 건조 기후가 생각보다 넓어요. 많이 넓어요. 그래서 양을 키우고 가축으로 사육하는 데가 많다. 그쵸? 그리고 양은 상대적으로 뭐 크기가 큰 건 아니지만, 자, 건조 기후에서 주로 키우는데 양은 빨리 크는 편일까요? 아니면 상대적으로 천천히 크는 편일까요? 그쵸? 건조하니까 아무래도 식물도 좀 부족하고, 그래서 얘도 성장 속도나 아니면 이렇게 세계에 있는 건조 기후 면적 때문에 사육 두수가 꽤 많다. 제일 많은 건 물론 소고요. 됐죠? 그래서 지금까지 시험 문제에서 소하고 돼지하고 사육 두수, 마리수는 어느 쪽이 더 많냐, 한 번인가 두 번인가 물어본 적 있어요. 뭐 나와 있는 거니까 체크 좀 해두시고요. 근데 어쨌든 그 중에 돼지는 뭐 가죽을 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거의 순수하게 고기용으로만 쓰죠. 그래서 고기 생산량은 돼지가 제일 많다. 체크 좀 해두세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옥수수, 쌀, 밀은 그것도 나온 거니까 그냥 한 번만 가볍게 볼게요. 자, 생산량은 여기 보면 알겠지만 옥수수가 제일 많고 쌀하고 밀은 똑같죠. 똑같죠. 그런데 이게 통계 연도에 따라서 아마 2018년도부터는 밀이 조금 더 많았을 거예요. 지금은 쌀이 많으니까, 지금이라기보다는 2017년에는 쌀이 더 많으니까 이게 2등인 것 같은데, 아무튼 이 무렵에 뒤집어졌어요. 뭐 차이가 아주 작겠죠. 무시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재배 면적은 이것도 큰 차이가 나는 건 아니지만 밀이 기후가 까다롭지 않아서 제일 재배 면적이 넓고요. 쌀은 사실은 고급 식량인데 좀 까탈스러워서 재배 면적이 제일 좁다. 그것만 기억을 해두세요. 그 다음에 이거 왼쪽에 있는 얘는 나름 중요한 이제 자료인데, 지금 설명하려면 여러분 어차피 이해 못하고 쌀, 밀, 옥수수 설명 다 한 다음에 마지막에 정리할 때 다시 한번 꼼꼼하게 설명을 해줄게요. 넘어갈게요. 자, 지역별 주식 재료가 나오는데 이건 여러분들 상식에서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자, 쌀은 아시아 지역에서 주로 먹고요. 그 다음 계절풍 기후 지역에서 주로 재배하니까, 그쵸? 이런 데서 당연히 생산도 많이 하고 소비도 많이 한다. 넘어가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밀은 유럽, 북부 아프리카, 서남아시아 등에서 많이 이렇게 먹고요. 그 다음에 유럽의 영향을 받은 아메리카나 오세아니아도 당연히 밀로 된 빵이나 아니면 밀가루 같은 걸 먹는 거죠. 그 다음에 옥수수는 뒤에서 설명하겠지만 아메리카가 기원지예요. 거기서 처음 재배하기 시작했고 지금도 거기에서 주로 먹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옥수수 같은 경우에는 좀 적어만 놓으세요. 뒤에 그대로 나오기는 하지만, 자, 옥수수 같은 경우에는 중앙 아메리카가 아니라 옥수수 자체에 대한 특징이에요. 얘는 사람이 물론 많이 먹기도 해요. 하지만 가축 사료로 어마어마하게 쓰여요. 가축 사료로. 자, 여러분들 믿거나 말거나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전 세계에서 옥수수 수입량이 4위인가 5위인가 그래요. 어마어마하게 수입해요. 이유는 당연히 우리 옥수수를 주식으로 식량으로 먹진 않잖아요. 옥수수를 수입해 가지고 사료로 만든 다음에 소나 돼지나 그다음에 닭이나 그런 가축을 키우려고요.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옥수수는 가축 사료로 많이 쓰인다. 됐죠? 그리고 생산량은 1등이지만 먹는 지역은 그렇게 많지 않은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옥수수는
바이오 에너지라 그러는데 바이오 에너지 중에서도 에탄올, 알코올, 에탄올을 만드는 원료로 이용한다. 자, 바이오는 생명체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신재생 에너지 중에 바이오 에너지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석유, 석탄, 천연가스 같은 화석 에너지 말고요. 그래서 국토 면적은 되게 넓고 상대적으로 인구가 적은, 그리고 그 넓은 국토에서 이게 곡식이나 아니면 어쨌든 에너지를 쓸 수 있는 그런 식물을 많이 재배할 수 있는 기후 조건이 좋은 나라에서는 그런 식물을 재배해 가지고 에너지로 바꿔요. 자, 뒤에서도 나오지만 그래서 옥수수를 에너지로 바꾸기도 하고요. 대표적인 나라가 미국이에요. 그 다음에 사탕수수 있죠. 달진 다니까 에너지가 원래 많잖아요. 그걸 이용해 가지고 알코올로 바꾸는 나라가 있어요. 거기는 브라질이에요. 땅덩이가 넓잖아요. 그래서 미국과 브라질은 바이오 에너지를 많이 생산한다. 체크해 두시면 돼요. 근데 여기서는 옥수수는 사람이 먹기도 하고 가축의 사료용으로도 많이 쓰이지만 바이오 에탄올로 많이 쓰인다. 기억해 두세요. 자, 이제 밑에 있는 건 주식의 재료와 작물의 기원지 및 전파 경로라고 되어 있죠. 자, 뒤에서 뭐 글로 정리가 되어 있긴 하지만 지도를 보고 이미지로 기억하는 것도 필요하니까 설명을 미리 할게요. 자, 세계 3대 식량 작물 가운데 먼저 쌀부터 살펴볼게요. 자, 쌀은 이제 뭐 정확하게 어디에서 뭐 기원했다, 처음 재배하기 시작했다, 뭐 그런 걸 알긴 좀 어렵지만 당연히 얘는 기온이 높고 그다음에 생장기에 강수량이 많이 필요하니까, 물이 많이 필요하니까 아시아의 계절풍 기후라고 말을 해요. 뭐 인도의 북동부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뭐 중국의 남부 지역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뭐 여기 동남아시아 뭐 미얀마 지역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중요한 건 여기가 딱 재배하기 알맞으니까 여기에서 재배하기 시작했다. 아시아의 계절풍 기후 지역에서 재배했다. 그 다음에 다른 지역으로 뭐 넓게 퍼져나가진 않았어요. 아까 말했던 것처럼 얘는 재배 조건이 까다롭기 때문에 기온이 높고 강수량이 많은 여기 지역 정도에서만 오늘날 주로 재배하죠. 됐죠? 자, 그런데 이제 이건 여러분들 그냥 머릿속으로만 생각하든가 아니면 살짝만 적어 놓으세요. 그런데 아시아 말고도 쌀을 재배하는 곳이 한 2군데 정도가 더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알아둘 만한 곳이 어디냐면은 이제 쌀도 당연히 돈이 되니까 자기들이 이렇게 먹으려고가 아니고 내다 팔려고 재배하는 데가 있단 말이에요. 거기가 어디냐면 바로 미국의 여기 서부 지역이에요. 서부 지역. 여기는 이제 지중해성 기후가 나타나지만 기온은 높죠, 여름철에. 그러니까 물만 어디서 끌어오면 쌀을 재배할 수가 있는 거예요. 벼농사를 지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이 쌀을 생각보다 많이 재배해서 주로 얘네들은 수출하겠죠. 그래서 여기 미국도 좀 재배한다는 거 알아두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또 수출용은 아니지만 아시아가 아닌데도 쌀을 많이 먹는 나라? 지역이 있어요. 그게 어디냐면 남부 유럽이에요. 마찬가지예요. 남부 유럽, 지중해 연안, 지중해성 기후죠. 물만 구할 수 있으면 사실 쌀을 재배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 이탈리아나 에스파냐의 전통 음식을 보면 리조또나 아니면 빠에야 같은 거 보면 쌀로 만들잖아요. 의외로 이탈리아가 쌀 생산량이 많아요. 그냥 이건 상식 겸 뭐 알아두면 뭐 나쁠 건 없으니까, 그리고 여러분들 대부분 알고 있는 내용일 거니까. 어쨌든 쌀은 아시아의 계절풍 기후 지역에서 주로 재배한다. 자, 그다음에 밀은 자 처음 재배하기 시작한데 기원지가 어디냐면은요 서남아시아 지역이에요. 서남아시아는 기본적으로 건조하잖아요. 그래서 원래 밀 자체가 약간 건조한 곳에서도 잘 자라요. 그래서 서남아시아라고도 말을 하고요. 자, 여기에 있던 고대 문명 4대 문명 중에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있죠. 그래서 메소포타미아 지방에서 기원했다고 선택지에 나오기도 해요. 뭐 서남아시아 지역이지만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건조 기후 지역을 따라서 이렇게 퍼지고요. 중앙아시아 쪽 이렇게 해가지고 퍼지고요. 그다음에 인도 여기 북서부 지역도 오늘날 밀을 되게 많이 재배해요. 그다음에 유럽으로 건너가서 유럽의 영향을 받은 다른 대륙들로도 이제 밀이 전파가 된 거죠. 그래서 오늘날에는 미국에서 밀 엄청 많이 재배하고요. 그다음에 여기 오스트레일리아도 밀 엄청 재배하고요. 아르헨티나, 뭐 캐나다, 그쵸? 밀이 재배 면적이 제일 넓다. 그다음 옥수수는 자
밀하고 쌀은 구대륙에서 기원한 데에 비해서 처음 재배하기 시작한 데에 비해서 옥수수는 여기쯤이에요. 여기쯤. 그래서 멕시코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뭐 안데스 산맥 일대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뭐 포인트는 신대륙 쪽이죠. 그 다음에 아메리카 쪽에서 재배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오늘날 옥수수를 주식으로 삼는 대표적인 나라가 여기 멕시코죠. 그 정도만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신대륙으로 넘어오긴 했지만 그리고 중국에서도 옥수수를 많이 재배하긴 하지만 중국 사람들이 옥수수를 주식으로 삼는다? 그런 이미지는 별로 없죠. 그래서 여기만 기억해 두시면 돼요. 됐죠? 됐죠? 그 다음에 나머지 뭐 감자나 그런 것도 나와 있긴 한데 굳이 그것까지 우리가 알 필요는 없고요. 뭐 이 복잡한 걸 우리가 다 기억할 수는 없잖아요. 됐죠? 3대 식량 작물만 좀 체크를 하시면 돼요. 자, 넘어갈게요. 자, 이제 곡물 자원의 특징과 이동. 자, 주요 곡물 자원의 국제 이동이라고 나오는데, 자, 뒤에 있는 이제 옥수수, 쌀, 밀을 다 공부하고 나면 여기는 사실 저절로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좀 빠르게만 할게요. 자, 전 세계 곡물 수출량에서 특정 국가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 당연히 국민 그런 인구 수에 비해서 영토가 넓고 기후 환경이 알맞으면 식량 생산량이 어마어마하게 많겠죠. 대표적인 나라 미국 또는 캐나다, 그렇죠. 그런 나라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꽤 커서 얘는 일단 기본적으로 국가별로 주요 특징이 있는 그런 나라들을 정리한 다음에 그다음 그걸 바탕으로 대륙별 특징을 정리하셔야 돼요. 무조건 외우는 게 아니라 자, 어떻게 정리하면 좋은지는 뒤에서 이야기해 주도록 할게요. 자, 수출을 많이 하는 나라는 국토 면적은 넓으나 인구가 상대적으로 적고 경지 면적이 넓은 나라, 대표적인 나라 미국, 캐나다, 오스트레일리아, 뭐 러시아, 그쵸? 그런 나라들이 되겠죠. 그다음에 수입국은 인구가 많고 인구 대비 경지 면적이 좁은 나라, 중국이나 일본, 그다음에 이제 우리나라도 식량을 엄청 많이 수입해요. 믿거나 말거나 우리가 먹는 식량을 100이라 그랬을 때 수입하는 게 얼마쯤 되냐면요 70이 넘어가요. 우리 땅에서 나오는 건 30이 안 돼요. 그러니까 쌀만 우리가 먹는 걸 생산할 뿐이지 나머지 거의 모든 작물은 수입한다고 보시면 돼요. 넘어갈게요. 자, 밑에 있는 지도는 뭐 세계의 곡물 수출국과 곡물 수입국이 나오는데 중요한 나라들만 한번 살펴볼게요. 그 다음에 아직 공부하진 않았지만 그 특징이 뚜렷한 나라들은 미리미리 조금씩만 이야기를 할게요. 자, 먼저 미국이란 나라는 어마어마하게 크죠. 물론 인구도 많지만 땅덩이가 워낙 커서 대한민국 남한의 거의 100배예요. 그 다음에 기후도 여기가 30도쯤 됐었잖아요. 기억나죠? 온대기후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 캐나다와의 국경은 직선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의 위도가 49도예요. 자, 이건 외울 건 아니지만 그래도 30도부터 50도 사이에 딱 걸쳐 있는데 온대기후잖아요. 기후가 괜찮아요. 그래서 면적은 캐나다랑 비슷하지만 곡물 생산량은 식량 생산량은 미국이 훨씬 많아요. 됐죠? 그래서 미국 주로 밀을 많이 수출하고요. 그 다음 옥수수도 많이 수출해요. 미국 체크 좀 해두시고요. 그 다음 우리 오스트레일리아는 건조 기후가 물론 넓게 있어서 농업에는 조금 불리하지만 근데 땅덩이가 깡패죠. 워낙 넓잖아요. 그리고 인구는 우리나라 인구의 절반 2,500만 명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식량 남는 건 다 수출하겠죠. 그리고 오스트레일리아, 근데 오스트레일리아는 밀만 수출해요. 옥수수는 거의 재배하지 않고요. 쌀도 거의 재배하지 않고 기후 조건이 옥수수하고 쌀에는 그렇게 어울리진 않아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캐나다도 이렇게 밀을 주로 수출할 거고요. 그 다음 러시아도 밀을 주로 수출할 거고. 자, 참고로 여기하고 여기는 옥수수는 거의 재배하지 않아요. 자, 우리 옥수수는 자, 여러분들 우리나라 사람들 옥수수를 주식으로 먹나요? 그냥 가끔 간식으로 먹죠. 사실 옥수수는 식량 작물로는 그렇게 적합하진 않아요. 옥수수만 장기간 이렇게 먹으면 좀 심각한 병에 걸린다 그러더라고요. 막 손발이 퉁퉁 붓고 손이 부어가지고 막 얼굴만하게 붓는. 그래서 쌀을 재배할 수 있는 곳에서는 되도록이면 쌀을 먹고요. 쌀을 재배할 수 없으니까 밀이나 옥수수를 재배하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렇죠. 여러분들 밀가루 많이 먹으면 좀 안 좋은 것도 알고 있죠. 그래서 식량 작물 중에서는 사실 쌀이 제일 고급 작물이에요.
그래서 여기 러시아나 또는 캐나다는 어차피 땅덩이가 겁나 넓으니까, 그리고 땅덩이가 넓으니까 소 같은 거 키울 때 그냥 풀 먹이면 되잖아요. 옥수수 굳이 키울 필요가 없거든요. 그래서 여기하고 여기는 밀만 주로 재배하고 밀만 주로 수출한다. 이건 오스트레일리아도 마찬가지예요. 땅덩이 넓으니까 굳이 옥수수를 키워가지고 가축한테 안 먹여도 돼요. 그냥 양 같은 거 풀어놓으면 되잖아요. 땅덩이가 넓으니까. 그 다음 또 재미있는 나라, 이걸 시험에서 물어보지는 않지만 여기 유럽에 있는 나라들은 왠지 식량을 수입할 것 같은데, 그쵸? 왠지 기후도 좀 서늘할 것 같고, 근데 프랑스는 안 그래요. 지중해성 기후가 남쪽에 나타나고요. 그 다음에 땅 국토 전체가 거의 평지에 가까운 곳이 많아서 유럽 대평원이 있기 때문에 그런 농산품 수출액이 세계 3등인가 그래요. 1등은 당연히 미국이고요. 그쵸? 그래서 농업 대국이에요. 프랑스가 의외로. 됐죠?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주로 수입국은 뭐 굳이 물어보진 않는데, 자, 멕시코 인구에 비해서 여기가 해발고도가 높은 곳이 많아서 수입하고요. 그 다음에 중국 땅덩이가 어마어마하게 넓긴 하지만 티베트 고원, 한대기후, 내륙은 건조기후, 그리고 이제 여기 동부 지역에 이제 평지가 있지만 인구에 비하면 평지가 농사 지을 수 있는 땅이 그렇게 넓진 않은 거예요. 그래서 중국은 식량을 많이 수입하고요. 남 얘기할 게 아니죠. 우리나라 식량 많이 수입해요. 그 다음에 여기 뭐 건조기후 지역 당연히 식량을 수입할 테고, 그 다음에 아프리카 또 대부분은 식량을 수입을 많이 해요. 열대 우림기후 척박해가지고 농사 잘 안 되거든요. 그렇죠? 인구는 막 빠르게 늘어나는데 뭐 이렇게 수입하는 나라는 사실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요. 왜냐하면 수입은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했던 기후 지형하고 별로 상관이 없어요. 그냥 인구가 많으면 수입하는 거잖아요. 근데 수출은 거기에서 많이 생산해야 어쨌든 수출할 수 있는 거니까 재배하는 건 기후 지형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 기출문제를 보면 알겠지만 대부분 생산 또는 수출 관련 자료를 제시했지 수입을 제시한 문제는 거의 없고요. 있다 하더라도 수입이랑 수출이랑 같이 제시를 해요. 수입만 가지고 뭐 물어보진 않아요. 그래서 바보처럼 어느 나라에서 어떤 걸 수입하는지 그것 막 외우고 있다. 정말 바보 같은 거죠.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쌀을 보면 이제 차례차례 정리를 하도록 할게요. 자, 쌀은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중국 남부 및 동남아시아 지역인데, 다른 말로 하면은 계절풍, 몬순의 영향을 받는 아시아 지역이 기원지다. 그 다음에 재배 조건은 성장기에 고온 다습하고 기온이 높아야 되고 물을 많이 필요로 하고요. 수확기에는 건조하면 좋긴 한데 굳이 건조하지 않아도 수확할 수 있기는 해요. 근데 어쨌든 건조해야 수확할 때 유리하다. 딱 우리나라죠. 딱 계절풍 기후 지역이죠. 그래서 남부아시아나 동남아시아, 동부아시아의 계절풍 기후 지역에서 주로 재배한다. 자, 그런데 이제 얘는 물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논에서 재배하죠. 그래서 일단 지형이 평탄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비옥한 곳에서 당연히 더 잘 자라겠죠. 그런 곳이 이제 충적평야라고 지금 표현했어요. 충적평야. 평야는 이해가 되죠. 자, 충적은 뭐냐면은요, 집합 관계로 표시하면 퇴적의 하위 개념이에요. 퇴적은 앞에서 한번 이야기했던 것 같아요. 원인은 상관없이 그냥 무조건 뭐가 운반해 와서 쌓이는 걸 다 퇴적이라고 부르고요. 충적은 한자로 쓰면 물수변이 들어가고요. 삼수변이 들어가고요. 이게 충자예요. 그래서 물에 의해서 만들어진 퇴적 지형을 충적 지형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물이 쌓아뒀으니까 당연히 평평하겠죠. 그래서 충적평야의 대표적인 지형이 여러분들 뭐 중학교 때도 아마 배웠을 테니까 삼각주가 있고요. 삼각주. 그 다음에 또 범람원 같은 게 있어요. 하천, 하류에서 만들어지는, 한국지리 공부한 친구들은 뭐 너무 잘 알겠지만, 그래서 우리가 이런 곳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지역이 베트남이에요. 베트남. 쌀국수로 유명한. 베트남은 메콩강 하구거든요. 그래서 넓은 삼각주가 있어가지고 그 다음에 계절풍 기후가 나타나고, 그래서 쌀을 많이 생산하고 쌀국수가 유명할 수밖에 없는 거죠. 됐죠? 넘어갈게요. 자, 이제 쌀을 주로 재배하는 곳을 봤더니 아시아의 계절풍 기후 지역이 전 세계 쌀 생산량의 90% 정도를 차지해요. 어마어마한 거죠. 어마어마하기보다는 딱 여기서만 주로 재배하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는 대체로 가난하기 때문에 가족 노동력을 이용해서
기계를 살 돈은 없는 거죠. 낫 가지고 직접 이렇게 수확하고 사람이 직접 심고 있고, 그리고 이제 얘네들은 주로 자급적으로, 자급이라는 건 스스로 공급한다, 자기들이 먹으려고 그렇게 주로 쌀 농사를 짓는 거죠. 그에 비해서 양은 적지만 미국 캘리포니아 일대 같은 곳에서는 기계화된 상업적인 영농을 해서 쌀을 주로 수출을 한다. 자, 우리나라도 미국에서 쌀을 수입해요. 이건 좀 딴 얘기긴 한데, 이게 우리나라가 여러 가지 뭐 공산품, 휴대폰, 반도체 뭐 그런 걸 많이 수출하는 만큼 뭐 의무적으로 다른 나라에서 농산품 같은 걸 수입하기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쌀이 남는데도 불구하고 미국에서 쌀을 일정 부분 수입해 오고 있어요.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특징을 보면은 단위 면적당 생산량이 많다. 체크 좀 해주세요. 단위 면적당 생산량이 많다보다는, 왜냐하면 단위 면적당 생산량은 옥수수가 더 많거든요. 그래서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 뒤에가 중요해요. 인구 부양력이 높다. 당연히 식량은 사람을 먹여 살리려고, 사람이 먹으려고, 그 다음에 그래서 인구를 부양하려고 재배하는 건데, 당연히 비교를 해야 되잖아요. 사람이 먹는 작물이니까. 그런데 우리가 옥수수는 앞에서 가축 사료로 많이 쓰이고, 그 다음에 에탄올 만드는데, 알코올 만드는데도 많이 쓰인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인구 부양력은 오직 쌀하고 밀만 비교해요. 됐죠? 그러니까 인구 부양력하고 단위 면적 생산량하고는 조금 다르거든요. 옥수수는 이게 1등이긴 하지만 사람이 그렇게까지 많이 안 먹으니까 인구 부양력을 비교하진 않는다. 자, 그러면 쌀하고 밀하고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쌀이 밀보다 인구 부양력이 높다. 이유는 단순해요. 쌀은 기온이 높고 강수량이 많으면 1년의 농사를 2번 또는 3번까지도 지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많은 인구를 부양할 수 있는 거고요. 밀은 뒤에서 자세히 설명하겠지만 약간 서늘하고, 그 다음에 비는 좀 적게 내리고, 그런 곳이 자라기에 알맞아요. 재배하기에 알맞아요. 그러니까 기온이 낮으니까 얘가 자라는 속도가 좀 느려서 1년의 농사를 한 번밖에 지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인구 부양력은 쌀이 훨씬 더 높다. 그러다 보니까 전통적으로 벼농사 지역은 인구 밀도가 높죠. 여기에 표시되어 있는 것처럼 새카만 지역은 사람 어마어마한 거죠. 자, 그래서 아시아 계절풍 기후 지역은 생산량도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여기 자급적으로 생산하다 보니까, 자기들이 먹기 위해 생산하다 보니까 생산지에서 주로 소비가 돼요. 자, 베트남 쌀국수가 유명하긴 하지만, 그리고 쌀을 뭐 수출하기도 하지만 자기들이 대부분 먹고 남는 거 조금 수출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쵸? 자, 이걸 바탕으로 뭘 알 수가 있냐면 밀, 옥수수보다 국제 이동량이 적음. 됐죠? 국제 이동량이 당연히 적을 수밖에 없잖아요. 뒤에 그런 자료가 나오면 그때 가서 보도록 할게요. 자, 위로 올리면 이제 지도하고 우리 이제 그래프가 나오는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지도를 보면 주로 재배하는 곳은, 자, 우리 중국의 약간 남쪽 지역, 기온이 높아야, 강수량이 많아야 재배하기 좋다 그랬잖아요. 자, 중국의 북쪽 지역은, 자, 중국의 북쪽은 우리가 중화 사상, 그 화가 중국을 나타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화북 지방이라고 불러요. 화북 지방과 여기 만주 쪽은 쌀은 이렇게 많이 재배하지 않고요. 주로 밀이나 옥수수를 재배해요. 그러니까 점이 남쪽에 주로 찍혀 있는 거죠. 자, 여기 인도도 마찬가지예요. 인도는 이렇게 해안가를 따라서, 그다음에 겐지스강 쪽은 열대 계절풍 기후가 나타나서 쌀을 재배하기 알맞은데, 인도의 여기 북서부 지역, 여기 파키스탄, 인더스강 쪽은 건조하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밀을 주로 재배하는 거예요. 한 나라에서도 쌀과 밀을 재배하는 곳은 기후에 따라 다른 거예요. 체크 좀 해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동남아시아 지역 점 바글바글 찍혀 있죠. 이런 데서 주로 재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쌀의 이동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지만 기본적으로 이동량이 많지 않다. 됐죠? 그리고 이제 아시아 내에서 이동하기도 하지만 우리 아프리카는 전체적으로 식량이 부족하니까 이렇게 수출을 하는 거죠. 됐죠? 됐죠? 별거 없고요. 자, 이제 여기 국가별 생산량부터 볼게요. 생산해서 자기들이 먹을 거 먹고 남는 걸 수출하는 거니까 옥수수하고 밀도 마찬가지예요. 생산량부터 먼저 봐야 돼요. 자, 주요 국가를 봐야 돼요. 자, 1등은 중국이에요.
어마어마하죠. 일단 인구 자체가 넘을 수 없는 벽이니까. 그다음 인도도 어마어마해요. 아니 선생님 인도 사람들이 쌀 먹나요? 네, 먹죠. 카레? 쌀에 이렇게 비벼 먹는 거잖아요. 그래서 인도, 물론 중국이 1등, 인도가 2등 어마어마하고요. 그다음 나머지 나라는 굳이 외울 필요 없어요. 인도네시아, 방글라데시, 베트남, 타이 전부 다 동남아시아에 있는 나라죠. 순서 몰라도 상관없어요. 대신 여기까지는 순서 알아야 돼요. 중국 1등, 인도 2등. 그쵸? 뭐 이거 헷갈리는 사람 없을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 근처기도 하고 인구가 어마어마하게 많으니까. 자, 그다음 수출량을 볼게요. 수출량을 봤더니 중국 어디 갔어요? 중국은 쌀을 그렇게 많이 생산하는데도 불구하고 식량이 부족한 나라다 보니까 쌀을 수입해요. 자, 중국은 어마어마해요. 어마어마해요. 비슷한 이유로 뒤에 가면 에너지 나오거든요. 중국이 전 세계 석탄 가운데 거의 절반을 생산해요. 중국이. 그런데 그 많은 석탄을 다 소비하고도 모자라서 석탄을 수입하는 나라예요. 중국답죠. 자, 아무튼 그래서 이제 1등은 타이, 뭐 2등은 인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차이가 지금 봤더니 얘는 지금 똑같죠. 2016년에는 뭐 똑같았나 보더라고요. 자, 그래서 1등, 2등, 뭐 3등 순서 외우는 건 의미가 없다. 물론 어딘가 차이가 확 벌어지면 아까 중국, 인도처럼 1, 2등은 어마어마한데 3등부터는 좀 적으면 1등, 2등은 외워둘만 하죠. 그런데 이제 이건 굳이 순서를 외우거나 그럴 필요는 없는 거예요. 됐죠? 근데 어쨌든 포인트는 타이, 베트남, 동남아시아 국가, 그 다음에 인도도 계절풍의 영향을 받는, 아까 인도의 남부 지역이나 겐지스강 유역에서 쌀 많이 생산했으니까요. 그래서 그거 외우는 게 아니라 나라 이름들 보면은 충분히 짐작할 수 있죠. 그리고 뒤에 가면 정리가 되어 있는데 우리 쌀은 나와 있으니까 한 번만 볼게요. 자, 생산량은 앞에 단위만 보시면 돼요. 76으로 시작하죠. 76으로. 근데 수출량은 4죠. 4. 76만큼 생산해가지고 4만큼 수출한다. 10분의 1도 안 되고 거의 20분의 1쯤 되네요. 80에 20분의 1이 4니까. 그러니까 얘는 생산지에서 대부분을 이렇게 소비하고 국제 이동량은 굉장히 적은 편이다. 숫자를 보고 이렇게 감을 잡으면 좀 더 기억이 오래 가겠죠. 그 다음에 이 그래프도 밀하고 옥수수까지 한 다음에 나중에 정리를 해줄게요. 자, 이제 옥수수 볼게요. 옥수수랜다. 밀. 물론 여러분들은 잘 모를 텐데 선생님이 이제 이 빨간 안경을 쓰면 약간 어둡게 보여요. 그리고 이제 화면이 좀 깔끔하게 나오도록 하려고 우리 전자칠판은 약간 어둡게 만들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막 천정에서 형광등 빛 반사되고 약간 어둡고 하다 보니까 가끔 잘 안 보이기도 하더라고요. 이해해 주세요. 자, 아무튼 밀은 기원지는 서남아시아의 건조한 지역이다. 메소포타미아 지방이다. 그렇게 좀 정리해 놓으시고요. 재배 조건은 기후 적응력이 커서 뭐 기후를 딱히 가리진 않아요. 비교적 기온이 낮고 건조한 기후 조건에서도 잘 자란다. 단 얘는 너무 기온이 높거나 너무 강수량이 많으면 자라질 못해요. 재배할 수가 없어요. 앞에서 우리가 열대기후 할 때 플랜테이션 농업 설명하면서 유럽 애들이 열대기후 지역을 이렇게 식민지로 삼았는데 거기다 밀을 재배하려고 봤더니 밀은 재배할 수가 없으니까, 식량은 재배할 수 없으니까 상품 작물을 재배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밀은 저위도 지역은 재배할 수가 좀 어렵고요. 재배하기 어렵고요. 중위도나 고위도에서 많이 재배한다. 지도 보고 확인하시면 돼요. 자, 어쨌든 그래서 기온이 낮아도 조금 건조해도 잘 재배할 수 있다. 이걸 이제 우리가 기출문제를 보면 알겠지만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내한성이라고 불러요. 내한성이 높고요. 그 다음에 내건성이 높아서 아무 데서나 잘 자라고 재배 면적이 넓다. 그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내는 인내할 때 내예요. 참고 견디는 거죠. 견디는 거예요. 한은 추위죠. 추위에 잘 견디고요. 건조한 거에 잘 견딘다. 그냥 이 말을 한자로 옮겨 놓은 것뿐이에요. 자, 이걸 다 풀어서 쓰면은 선택지가 너무 길어지니까 좀 짧게 쓸 때 내한성, 내건성 그런 말을 써요. 아무튼 알아두시고요. 그다음 주요 재배지는 중국 중에서는 중국의 북쪽, 태평양에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강수량이 줄어드니까 중국의 북쪽 지역이고요. 인도의 펀자브 지방이라고 되어 있는데 인도의 이건 좀 이따 키울게요. 인도의 이제 북서부 지역,
파키스탄이랑 가까운 지역, 거기를 펀자브 지방이라고 불러요.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도에서 위치가 중요한 거죠. 강수량이 좀 적은 곳에서 건조기후 주변 지역에서 스텝 같은 데서 스텝 풀은 잘하잖아요. 우리가 밀, 쌀, 그건 풀 종류거든요. 그래서 밀은 스텝에서도 재배해요. 그 다음에 미국, 캐나다, 오스트레일리아 등 신대륙에서는 기계화된 영농 방식으로 상업적으로 자기들이 물론 먹기도 하지만 수출을 하려고 많이 재배를 하더라. 그에 비해서 우리 여기 구대륙에서는 마찬가지로 쌀하고 마찬가지로 인구 자체가 많으니까 자급적인 농업을 하는 거고요. 됐죠? 자, 그러면 여기서도 뭔가 짐작할 수 있죠. 자, 중국이나 인도는 밀을 많이 수출할까요? 아니면은 수출은 거의 하지 않을까요? 거의 하지 않겠죠. 그래서 밀을 수출하는 나라들은 대부분 신대륙에 있는 나라들이에요. 땅덩이가 넓고 인구는 상대적으로 적고 그리고 원래 재배할 때부터 상업적으로 재배를 하는 거니까요. 넘어갈게요. 그 다음 특징은 국제 이동량이 가장 많고 국제 이동량이 가장 많다는 건 여러분들 이제 어떻게 기억하면 되냐면 옥수수가 생산량은 제일 많지만 옥수수는 가축 사료나 특히 바이오 에탄올 원료로 쓴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미국 같은 데는 생산은 되게 많이 해요. 물론 수출도 많이 해요. 상대적으로. 그런데 바이오 에탄올로 되게 많이 만들고요. 그 다음에 옥수수를 이렇게 직접 파는 것도 돈이 되긴 하지만 옥수수를 갖다가 가축한테 먹인 다음에 소를 키워서 소고기를 팔아요. 그게 돈이 더 많이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옥수수는 밀보다는 생산지에서 더 많이 소비하기 때문에 국제 이동량은 밀이 제일 많다. 쌀은 무조건 제일 적다. 그렇게 이해하면 헷갈리지 않겠죠. 정리 좀 해두시고요. 그 다음 단위 면적당 생산량은 밀이 제일 적고 옥수수가 제일 많다. 그러면 쌀하고 비교하면 쌀은 인구 부양력이 밀보다 높다. 그렇죠? 그 다음에 전체적인 이동 경로를 보면 신대륙에서 구대륙으로 이동을 많이 한다. 아메리카 쪽에서 주로 유럽이나 아시아 쪽으로, 오스트레일리아에서 이쪽으로. 됐죠? 그 다음 지도 보고 한번 다시 살펴볼게요. 자, 밀을 주로 재배하는 곳을 봤더니 중국의 약간 북쪽 지역, 화북 지역. 근데 여기는 워낙 인구가 많으니까 생산량은 엄청나게 많지만 지금 수입하는 걸로 나와 있죠. 그 다음에 우리 유럽 애들은 원래 밀이 주식이었으니까 많이 재배하고요. 하필이면 프랑스는 화살표 때문에 안 나와 있지만 프랑스에서 지금 수출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점이 많이 찍혀 있겠죠. 그 다음에 빼놓을 수 없는 곳. 자, 우리 흑해 위에 여기 우크라이나 지역. 우리가 앞에 건조기후 할 때, 스텝 할 때 체르노젬 흑토 배운 적 있잖아요. 세계에서 제일 비옥한 토양. 그래서 과거에 옛날 소련이 있던 시절에는 식량 생산을 여기서 담당했었어요. 됐죠? 그 다음에 미국의 약간 북쪽이죠. 왜냐하면 기온이 높으면 재배하기 힘드니까 미국의 약간 북쪽, 캐나다 입장에서는 이제 약간 남쪽. 약간 남쪽이 아니죠. 캐나다는 약간 남쪽. 그 다음에 우리 아르헨티나 여기도 온대 기후가 넓게 나타나서 밀을 재배하기 알맞고요. 그 다음에 우리 오스트레일리아도 자, 너무 건조하면 밀을 재배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강수량이 조금은 되는 남동부 지역에서 밀을 많이 재배해요. 그리고 이동 경로를 봤더니 신대륙에서 구대륙으로. 그쵸? 체크 좀 해두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역시 생산 국가와 수출 국가를 한번 살펴볼게요.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생산 국가를 살펴보는 게 좋겠죠. 중국 1등. 이유는 설명하지 않을게요. 그 다음 인도 2등. 그쵸? 여기도 뭐 어쩔 수 없어요. 인구가 어마어마하니까. 그 다음 러시아 영토가 워낙 넓죠. 그 다음에 미국도 만만치 않은데 물론 러시아하고 비교했을 때 중국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고요. 그 다음에 우리 프랑스. 와, 프랑스가 밀 생산량 세계 1, 2, 3, 4, 5등이죠. 앞에서 이야기했잖아요. 유럽에 있는 나라지만 프랑스 워낙 그 평야가 넓고 기후도 괜찮아서 밀 생산량이 많다고요. 그다음 오스트레일리아, 그쵸? 체크해 두세요. 자, 그런데 이제 생산량하고 이렇게 수출량을 비교해 보면 확 달라지는 나라들이 있어요. 그 나라들 체크 포인트죠. 자, 중국, 인도 사라졌죠. 걔네들은 수입하는 거죠. 쉽게 말하면. 그나마 인도는 여기 보면 화살표가 별로 없는 걸로 봐서 밀을 많이 수입하진 않는데 중국 애들은 밀 어마어마하게 수입하네요. 네. 그래서 밀 수출량 1등은 러시아, 미국. 그 다음에 캐나다는 아까 생산량에서 순위권에
들진 않았지만 캐나다는 인구가 워낙 적잖아요. 우리나라보다 적으니까 밀 수출량은 좀 많은 거예요. 그 다음 프랑스, 오스트레일리아 많죠. 자, 이것도 한번 비교해 볼까요? 총 생산량은 앞에 단위를 봤더니 77이죠. 그쵸? 77이니까 아까 쌀하고 비슷해요. 쌀은 아까 76이었잖아요. 그래서 77인데 이렇게 봤더니 이제 총 수출량은 18. 쌀은 아까 4였는데 쌀보다 밀이 거의 4배, 5배 정도 국제 이동량이 많은 거예요. 자, 숫자를 외우라는 게 아니라 숫자를 보면 감이 좀 더 뚜렷해지니까 그냥 그래서 일부러 좀 보여주는 거예요. 됐죠? 별거 없으니까 옥수수로 넘어갈게요. 자, 옥수수는 기원지가 아메리카 지역이고요. 여러분들은 그냥 멕시코라고 알고 있어도 돼요. 멕시코. 그래서 멕시코의 전통 음식들 중에 옥수수로 만든 게 많아요. 또띠아나 뭐 타코 같은 것들, 물론 요즘은 밀가루로도 많이 만드는데 원래는 옥수수 가루로 만드는 거예요. 자, 재배 조건은 기후 적응력이 커서 다양한 기후 지역에서 재배를 할 수 있으나 뭐 러시아나 캐나다나 오스트레일리아나 그런 나라들은 굳이 옥수수를 재배할 이유가 없으니까 가축은 그냥 거기서 땅이 워낙 넓으니까 그냥 풀밭에서 풀어놓고 키우면 되니까 그래서 재배 면적 자체는 옥수수보다는 좁아요. 쌀보다는 넓지만. 됐죠? 물론 시험 문제에서 옥수수하고 밀 재배 면적이 어디가 더 넓냐 그런 거 안 물어봐요. 재배 면적은 밀하고 쌀만 물어봐요. 차이가 좀 커야. 됐죠? 그래서 헷갈릴 건 없고요. 그 다음 주요 재배지는 미국은 아까 이야기했죠. 옥수수를 많이 수출하기도 하지만 가축 키우려고 그 다음에 바이오 에탄올 때문에 많이 재배를 하고요. 중국 워낙 인구가 많으니까 옥수수도 많이 생산해요. 그 다음에 브라질, 아르헨티나는 얘네들도 수출하려고 많이 생산을 하고 최근에 여기에서 생산량이 많이 늘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럴 친구들은 아마 없겠지만 뭐 4년, 5년 전 수능 특강 자료를 보잖아요. 그때는 미국이 완전 독보적이었거든요. 전 세계 옥수수 생산량의 거의 50%였었어요. 근데 몇 년 사이에 미국의 비중이 좀 줄었어요. 물론 여전히 이게 얘가 완전 1등이긴 하지만 그래서 여기도 변화가 좀 빠르게 일어나고 있다. 그냥 지나가는 얘기로 들어주세요. 그 다음에 특징은 육류 소비가 점점 늘어나면서 가축 사료로도 점점 많이 이용된다. 그 다음에 최근에는 바이오 에탄올의 원료로 이용되는데 한 나라 미국만 적어 놓으시면 돼요. 브라질은 사탕수수예요. 사탕수수. 됐죠? 자, 얘도 그래서 생산 국가하고 수출하는 국가 한번 살펴볼게요. 자, 옥수수는 생산량을 봤더니 앞에가 113이죠. 쌀, 밀은 거의 같았는데 옥수수는 확실히 많죠. 확실히 많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얘는 1등이 중국이 아니에요. 그리고 아까 말했던 것처럼 식량 중에 사실 옥수수는 고급 식량은 아니란 말이에요. 계속 먹으면 병 생겨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아시아 지역에서도 옥수수 대신에 밀을 재배할 수 있는 곳이면 주로 밀 재배하려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 쌀 재배할 수 있으면 쌀 재배하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중국에서 옥수수 생산량은 많진 않다. 상대적으로. 자, 아무튼 그래서 미국이 1등이라는 거 몇 년 전에는 거의 절반이라 그랬지만 비중 많이 줄었네요. 그 지리 교사들 중에서는 깜짝 놀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옛날에는 분명히 절반이라고 가르쳤을 텐데 뭐 옛날도 아니고 몇 년 전에는요. 그 다음 2등이 중국이고요. 떨어졌는데도 2등이죠. 그 다음 브라질, 아르헨티나 같은 나라들이 있다. 넘어가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출하는 나라들을 봤더니 자, 우리 총 수출량은 아까 쌀은 4였고 밀은 18이었고 얘는 14죠. 이야기했던 것처럼 특히 미국이 자기 나라에서 가축 사료로 많이 쓰기도 하고 그 다음에 바이오 에탄올로 많이 만들다 보니까 얘가 수출량은 밀보다는 적다. 국제 이동량은 밀보다 적다. 그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자, 이제 지도 보고 밀하고 비교해가지고 좀 특징 잡아줄게요. 자, 사실 밀하고 옥수수는 뭐 기후를 아주 까다롭게 가리진 않아서 재배 지역이 비슷한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구분하기가 만만치 않을 수도 있는데 몇몇 지역을 보면 정말 쉽게 알 수 있어요. 여러 번 말로 했던 것처럼 일단 오스트레일리아를 봤더니 옥수수를 재배하지 않죠. 재배할 이유가 없으니까.
됐죠. 그 다음에 여기 캐나다를 봤더니 역시 옥수수를 재배하지 않아요. 재배할 이유가 없으니까. 그 다음에 러시아 애들도 봤더니 옥수수를 재배하지 않아요. 마찬가지 이유로 재배할 이유가 없으니까. 그래서 대륙으로 치면 오세아니아가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는 오세아니아를 보면 되고요. 그 다음에 국가별로 보면은 오스트레일리아, 캐나다, 여기 러시아를 보면 밀과 옥수수를 되게 쉽게 구분할 수 있어요. 됐죠? 됐죠? 자, 아무튼 옥수수를 주로 재배하는 곳을 봤더니 미국 지역, 그 다음에 중국의 북부 지역, 그 다음에 뭐 인도도 좀 많긴 하지만, 그 다음에 이게 유럽에서도 조금 있긴 하지만 이쪽 동네가 워낙 많은 거죠. 여기서도 워낙 많고. 됐죠? 그래서 옥수수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자, 이제 나머지 이제 그래프들 보면은 이제 조금만 더 추가 설명하도록 할게요. 자, 주요 곡물의 단위 면적당 생산량하고 그 다음에 생산량 대비 수출량 비중이 나오는데 이미 말로는 다 했던 거예요. 자, 먼저 첫 번째 단위 면적당 생산량을 보면 옥수수가 1등이죠. 우리 옥수수는 기본적으로 이 식물 자체가 크잖아요. 우리 옥수수 이만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사료용으로 쓰는 옥수수는 품종 개량해가지고 훨씬 커요. 훨씬 커서 아무튼 옥수수가 단위 면적당 생산량은 제일 많다. 그 다음에 쌀하고 밀하고 비교했더니 이 정도면 꽤 크게 벌어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쌀은 지역에 따라서는 2기작 또는 3기작도 가능하기 때문에 단위 면적당 생산량이 많다. 그래서 쌀하고 밀하고 이렇게 비교해보면 인구 부양력은 어디가 더 높다? 어느 쪽이? 당연히 쌀이 인구 부양력이 더 높다. 체크 좀 해두셔야 돼요. 옥수수랑 비교하진 않는다 그랬었죠.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생산량 대비 수출량 비중인데, 자, 우리 쌀은 100을 생산했으면 5.3만 수출하는 거죠. 거의 생산한 나라에서 다 소비한다는 얘기고요. 상대적으로 밀은 100만큼 생산했으면 25만큼 수출하네요. 상대적으로 수출 비중이 높아서 국제 이동량은 쌀이 꼴등, 그 다음에 밀이 1등. 이것도 알아두셔야 돼요. 됐죠? 됐죠? 자, 이제 다시 앞으로 돌아가서 살펴보지 않았던 그래프가 2개 있는데 그거 보면서 중요한 거 다시 한번 정리해 줄게요. 자, 쌀, 밀, 옥수수의 지역별 생산량 비중이라고 나와 있는데, 자, 이걸 바탕으로 수많은 문제가 나와요. 기본 데이터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주 봐야 돼요. 헷갈릴 때마다 봐야 돼요. 물론 선생님이 앞에서 설명했던 걸 잘 떠올리면서 봐야 돼요. 자, 일단 구별하기 쉬운 것부터 이야기를 하자면 오세아니아는 그 안에서 오스트레일리아가 절대적으로 비중이 높죠. 그래서 오스트레일리아라고 생각해도 돼요. 인구나 뭐 면적이나. 근데 오스트레일리아는 밀만 생산하죠. 쌀, 옥수수는 0.1이니까 그냥 없다고 보시면 되잖아요. 이게 포인트예요. 적지만 얘가 워낙 성격이 뚜렷하니까 그거 보고 구분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유럽은 쌀 별로 없고요. 그 다음에 옥수수를 재배하긴 하지만 양 자체가 밀하고 비교하면 굉장히 적죠. 그렇잖아요. 자, 그래서 유럽은 밀 중심 대륙이에요. 밀 중심 대륙이에요. 참고로 유럽 애들 고기 먹죠. 근데 유럽 애들은 고기, 가축, 소 어떻게 키울까요? 앞에서 공부했죠. 혼합 농업. 목초, 풀을 키워가지고 가축을 사육하잖아요. 그리고 굳이 옥수수를 재배하거나 또는 옥수수를 많이 수입할 이유도 없는 거예요. 어쨌든 유럽은 밀이 중심이다. 체크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아시아는 자, 밀 생산량도 많고요. 옥수수 생산량도 많지만 얘가 독보적이죠. 그쵸? 쌀 하면 아시아 하면 쌀. 끝. 자, 그 다음에 아메리카는 유럽이랑 반대죠. 일단 자기네들이 인구가 그렇게 많은 건 아니잖아요. 북아메리카, 앵글로 아메리카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 밀 생산량 자체는 많지 않아요. 근데 이제 그마저도 이제 자기들이 먹고 많이 남으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는 수출을 많이 하기도 하지만 밀은 의외로 생산량이 많지 않고요. 그 다음에 옥수수가 어마어마하죠. 아메리카, 미국, 브라질, 아르헨티나가 있어서 옥수수 중심 대륙이 아메리카예요. 옥수수 체크 좀 해주세요. 그 다음에 아프리카는 식량 생산량 자체가 너무 적죠. 건조기후 사막이 너무 넓고요. 그 다음 열대우림기후가 또 꽤 많고, 그래서 아프리카는 인구에 비해서 식량 생산량이 적어서 기근,
굶주려 죽는 친구들도 많고 그러죠. 그래서 식량을 많이 수입한다. 그런 나라예요. 그런 대륙이에요. 됐죠?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이왕 나온 거니까 그럼 작물별로 한번 다시 살펴볼게요. 작물별로. 자, 우리가 쌀은 굳이 볼 필요 없죠. 아시아에서만 주로 재배하니까. 그쵸? 그럼 우리 밀을 봤더니 중국, 인도가 있어서 아시아가 1등이지만 유럽하고 아메리카하고 비교해 봤더니 유럽이 훨씬 많죠. 원래부터 재배하기도 했고 유럽의 인구가 많잖아요. 그리고 걔네들 빵이 주식이잖아요. 그래서 유럽은 다시 말하지만 밀 중심이에요. 밀. 대륙 내에서도 밀이 독보적으로 1등. 그 다음에 아시아를 제외하면 전 세계에서도 밀 생산량이 엄청 많은데 거기가 유럽이에요. 그 다음 옥수수는 이렇게 봤더니 일단 또 아시아는 좀 무시하시고요. 아메리카가 1등이죠. 대륙 내에서 1등일 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도 아메리카가 옥수수 1등이잖아요. 옥수수 중심 대륙이라는 거 꼭 기억 좀 해주세요. 자, 이걸 좀 나누어 가지고 이렇게 기준을 정해 가지고 좀 구분을 해야 문제 풀 때 우리가 확실하게 정답을 찾을 수 있거든요. 자, 이거 중요한 부분이니까 꼼꼼하게 좀 봐주세요. 자, 그 다음에 이것보다는 중요도는 훨씬 떨어지지만 뒤에 그래프 하나가 더 있었죠. 다음 페이지에 오른쪽에 있었던 것 같아요. 자, 지역별 곡물 수출 및 수입량이라고 돼 있는데, 자, 여기서 중요한 건 수출이에요. 이야기했던 것처럼 수출은 생산을 많이 하는 데서 수출량도 많은 거고요. 그 다음에 생산을 많이 한다? 그 지역이, 자연환경이 그 작물을 재배하기에 알맞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수출을 중심으로 보시는 게 좋아요. 자, 수출을 봤더니 전체적인 식량 수출량은 오세아니아는 많진 않지만 국토 면적은 되게 넓고 그 다음에 인구는 적으니까 식량 수출량이 많은데 이 대부분은 밀이죠. 밀이라고 적어줄게요. 중요한 포인트에서 적어주는 거예요. 그 다음 유럽 애들은 수출은 이만큼 하고 수입은 이만큼 한다. 자기들이 뭐 남는 건 수출하는 거니까 이건 주로 밀을 수출하는 거예요. 그쵸? 뭐 수입은 옥수수를 아마 수입할 텐데 이건 주로 사람이 먹으려고가 아니고 가축을 사육하려고. 됐죠? 어쨌든 유럽은 밀 중심이다. 다시 한번 강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 아시아 지역을 봤더니 수입량이 많은데 얘는 밀하고 옥수수예요. 뭐 쌀을 수입하진 않겠죠. 여기서밖에 생산이 안 되는데. 자, 그래서 여기 밀은 주로 사람이 먹으려고 수입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옥수수는 우리나라 사람들 우리나라 옥수수 되게 많이 수입하는데 일본도 옥수수 되게 많이 수입하는데 사람이 먹는 건 거의 없고요. 여러분들이 먹는 그 옥수수 콘 있잖아요. 정말 조금밖에 안 되잖아요. 대부분 가축 사료로 쓰려고 수입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아메리카는 수출은 밀도 많지만 옥수수가 훨씬 많고요. 그 정도로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프리카는 그렇죠? 식량 생산량은 적고 인구가 많다 보니까 수출은 거의 없고 수입을 어마어마하게 하는 거죠. 약간 불쌍한 대륙이에요. 자, 여기까지 하면 우리가 곡물은 다 설명을 했네요. 자, 이제 페이지를 넘겨가지고 이제 가축으로 갈게요. 가축. 자, 목축업의 발달. 자, 우리 목축업은 축은 가축을 의미해요. 가축. 자, 목은 일상생활에선 잘 쓰지 않는 건데 다스린다, 기른다는 뜻이 있어요. 자, 이건 좀 뜬금없긴 하지만 여러분들 우리 다산 정약용 선생님께서 쓰신 대표적인 책 중에 목민심서가 있죠. 목민심서. 백성을 다스리는 그런 관리들, 지도자들이 봐야 되는 책이란 뜻이에요. 아무튼 얘는 뭔가 키운다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가축을 키우는 걸 목축업이라고 부르고요. 인구가 증가하고 소득 수준이 향상되면서 축산물 소비, 고기나 우유나 치즈 같은 거 소비량이 늘어나면서 최근에 목축업이 더 발달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국제 이동량도 증가하고 있다. 뭐 당연한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주요 가축은 앞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세 가지죠. 소양, 돼지. 각각의 것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자, 소는 농경 사회에서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소를 이용해서 어떤 물건들을 나르고 쟁기질을 하고 가축
또 의미가 있지만 얘는 고기도 고기지만 이렇게 농경과 함께 했기 때문에 오래전부터 가축으로 만들었죠. 그리고 재밌게도 일부 물소가 남아있긴 하지만 이제 소는 너무 가축화가 잘 돼가지고 만약에 야생 상태로 풀어놓잖아요. 살아가기 힘들대요. 그냥 다른 동물의 밥이 되는 거죠. 얘가 덩치만 커가지고 야생성을 많이 잃어버렸다 그러더라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고기를 먹기 위해서 소를 키우기도 하지만 우리 젖소는 고기 이미지보다는 말 그대로 젖을 얻기 위한 소잖아요. 그래서 우유를 바탕으로 해서 여러 가지 유제품을 만드는데 이런 목축업을 뭐라고 부르냐면은 낙농업이라고 부르죠. 농업은 농업인데 낙을 이용하는 건데 이 낙이 한자로 소젖을 뜻하는 한자예요. 됐죠? 그다음 아메리카, 오스트레일리아 등지에서는 대규모 목장에서 방목 형태로 사육한다. 자, 방목은 앞에서 나왔던 거죠. 목축업을 하는데 풀어놓고 넓은 지역에 풀어놓고 키우더라. 목축, 방목 체크해 두시고요. 자, 그다음에 양은 고기 젖을 얻기 위해 사육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양털은 옷감의 원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가치가 점점 높아지고 있다. 그다음에 이 양은 주로 이제 건조한 지역에서 반건조라고 할 수도 있지만 주로 스텝 기후 지역에서 이렇게 키우는데 아시아에서는 주로 유목을 하죠. 떠돌아다니면서 풀을 찾아서. 근데 오스트레일리아나 아메리카 등에서는 신대륙에서는 역시 기업적으로 방목을 한다. 그다음 우리 오스트레일리아 우리 양 한번 배웠었죠. 뭐 어디서 나왔었죠? 그쵸? 대찬정 분지에서 지하에 있는 물을 이렇게 뽑아낸다기보다는 구멍을 뚫었더니 물이 솟아난다 그랬죠. 그 물을 이용해서 양을 키웠었잖아요. 오스트레일리아 양 연결 좀 시켜주세요. 양은 그 특성상 약간 건조한 지역이 알맞아요. 그 다음 돼지 볼게요. 돼지는 유목 생활에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돼지를 데리고 돌아다니면 돼지가 살이 빠져버리잖아요. 물론 특성상 물을 많이 필요로 하기도 하고 그래서 유목 생활에는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정착 생활을 하는 곳에서 주로 사육한다. 그냥 건조기후 빼고 다 이렇게 사육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 돼지고기는 이슬람교에서 금기시하죠. 체크하시면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서남아시아나 북부아프리카에서는 거의 사육하지 않는다. 자, 이제 가축별로 주요 국가를 살펴볼 건데 자, 이 부분이 사실은 기후랑 그렇게 아주 연관되는 건 아니라서 좀 외워야 될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쌀, 밀, 옥수수보다 이거 외우는 게 조금 더 헷갈릴 수 있거든요. 좀 잘 정리해 놓고 잊어버렸다 싶으면 다시 한번 빨리빨리 복습해 주세요. 자, 우리가 먼저 돼지부터 볼게요. 돼지는 쉽죠? 중국 독보적인 1등. 자, 중국 애들 고기를 많이 먹기도 먹는데 우리 중국 음식 하면은 가장 큰 특징이 기름을 진짜 많이 쓰잖아요. 돼지 기름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중국 독보적인 1등, 인구도 1등인데 돼지고기도 많이 먹어요. 독보적인 1등. 그 다음에 나머지 것들은 이제 사실은 순서대로 외우기엔 좀 그렇죠. 뭐 차이가 크게 나는 것도 아니고 대신 여기 미국은 2등 정도라고 알아둘만 하죠. 자, 우리가 유럽 사람들 소세지 같은 거 베이컨 같은 거 많이 먹잖아요. 유럽 사람들이 건너왔으니까 미국도 소만큼은 아니지만 돼지 많이 키워요. 됐죠? 어쨌든 중국, 미국 정도 알아두시면 되고요. 독일하면 소시지, 그 다음에 우리가 에스파냐는 뭐 하몽을 비롯해가지고 이베리코 돼지, 굉장히 고급 돼지거든요. 그 도토리를 먹고 자라는 키우는 그런 돼지가 있어요. 되게 비싸요. 그리고 돼지로 유명한 나라 에스파냐 정도만 순서를 기억하는 건 아니지만 이런 나라들이 그래도 돼지를 좀 키우는구나. 중국하고 물론 미국만 기억하면 되긴 해요. 됐죠? 자, 그 다음에 자, 양은 중국이 역시 1등이에요. 진짜 어마어마해요, 중국은. 근데 우리 중국은 왜 1등이냐면 중국은 동쪽은 우리나라랑 가까운 쪽은 쌀, 밀, 옥수수 농사를 주로 짓지만 내륙 지역은 서쪽은 건조하죠. 거기에서 양을 많이 이렇게 사육할 수밖에 없어요. 유목을 많이 하니까. 그래서 중국 워낙 인구가 많아서 그다음에 건조 기후도 되게 넓어서 중국이 압도적인 1등. 그다음에 오스트레일리아는 대륙에서 건조 기후가 워낙 넓죠. 그래서 양을 많이 키운다. 건조한 데 적합한 게 우리가 양이니까. 물론 고기도 먹지만 얘네들은 털도 많이 깎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우리가 인도.
자, 우리 인도는 여러 번 나왔던 것처럼 이렇게 있으면 이쪽 해안가 지역부터 겐지스강 쪽은 열대 계절풍 기후 지역. 근데 북서쪽은 인더스강 가까운 쪽은 사막 또는 스텝 기후. 그러니까 밀농사. 그 다음에 가축은 양. 그래서 우리가 인도도 양을 많이 키우고요. 그다음 뭐 수단이나 차드 같은 나라들은 사막이나 아니면 여기가 사헬지대, 건조한 지역에 있는 나라들이에요. 됐죠? 그래서 중국 1등 건조한 지역에 있는 나라들이 있으면 얘는 양이구나 생각하시면 돼요. 그다음 이제 소는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조금 난해할 수도 있는데 1등이 뜬금없이 브라질이죠. 자, 이거 체크 좀 해주세요. 브라질이 1등이에요. 자, 여러분들 브라질에서 소 키우나? 좀 낯설 거예요. 근데 선생님이 1학년 통합사회 때 한두 번 정도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자, 브라질 하면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있는 건 열대림 파괴. 그럼 브라질 애들이 왜 열대림을 베어내고 파괴하고 도대체 거기서 뭐 할까? 농사 짓진 않겠죠. 거기는 원래 척박하니까. 그렇다고 뭐 건물 짓진 않겠죠. 사람이 살기 좀 힘드니까. 그럼 왜 열대림을 베어내냐면 소 키우려고요. 소 키우려고. 그래서 브라질에서 소를 정말 어마어마하게 키우고요. 그리고 그 소는 주로 이제 고급 고기는 아니고요. 이렇게 얘가 소고기 같긴 한데 이게 어느 고기인지는 어느 동물인지는 잘 모를 정도로 약간은 싼 그런 고기 제품에 들어가는 고기가 브라질산 소고기라고 생각하면 돼요. 대표적인 게 햄버거 패티. 그러니까 원래 스테이크 같은 약간 비싼 고기들은 당연히 브라질산 고기일 가능성은 거의 없고요. 햄버거 패티용은 대부분 브라질산이라고 보시면 돼요. 됐죠? 믿거나 말거나 선생님 돈 주고 햄버거를 사 먹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선생님이 기억을 못할 수도 있는데 우리가 지구온난화 뭐 그런 거 배우기도 했지만 선생님이 어렸을 때 가르치는 입장에서 지구온난화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데 뭐 햄버거 못 먹는다고 죽는 것도 아닌데 굳이 내 돈 주고 사 먹고 싶진 않더라고요. 물론 선생님이 애들 가르치면서 애들을 사준 적은 많은데 내가 배고파서 내가 햄버거를 사 먹어본 적은 없다고요. 괜히 또 딴소리 했네요. 넘어갈게요. 그래서 브라질이 1등이라고요. 잊어버리지 말라고요. 자, 그 다음에 인도가 소가 많은 건 알겠죠. 자, 물론 인도 내에서도 신성하게 여기는 소의 종류는 좀 정해져 있고요. 물소 같은 건 잡아 먹어요. 물론 그래서 모든 그 소를 다 말하는 거기 때문에 인도는 사육한다는 표현이 조금 그렇긴 하지만 소가 많긴 많은 거죠. 인도가 2등이고요. 그 다음 미국 옥수수 이용해가지고 소 많이 키우고요. 그 다음 중국 당연히 중국이 빠지면 안 되겠죠. 그런데 재밌게도 돼지, 그 다음에 양, 그 다음에 쌀, 밀 그것보다는 훨씬 순위가 낮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에티오피아나 아르헨티나는 그냥 순위권에 있긴 하지만 뭐 우리가 기억할 만한 특징이 있는 건 아니니까 이 정도만 하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사육 두수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소는 덩치는 크지만 얘가 꽤 오랫동안 키워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보통은 2년 이상 키워야 돼요. 심지어 3년 가까이 키우기도 해요. 그래서 돼지보다는 훨씬 천천히 크니까 덩치는 크더라도 마리수가 많아야 되는 거고요. 자, 돼지는 상대적으로 얘가 되게 빨리 큰다 그랬죠. 5달, 6달이면 잡아먹으니까. 그 다음에 양은 건조 지역이 꽤 넓어서 그리고 양은 상대적으로 좀 천천히 크니까 그래서 사육 두수가 소보다는 적지만 돼지보다는 많다. 근데 여러분들 당연한 얘기지만 소하고 양하고 누가 사육 두수가 많냐 그걸 비교하지 않아요. 얘랑 비교하는 거예요. 이 정도는 구분해야 되겠죠. 이거랑 이 정도면 1.5배 차이잖아요. 그리고 명확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참고로 전 세계에서 사육 두수가 제일 많은 가축은 뭘까? 압도적으로 닭이에요. 닭. 그렇죠? 어마어마해요. 넘어갈게요. 자, 마지막으로 주요 가축의 사육 및 육류의 이동 경로라고 나오는데 뭐 사실 딱히 설명할 건 많지 않아요. 돼지부터 볼까요? 돼지는 까만 점이네요. 중국 어마어마하고요. 미국도 많고요. 그다음 유럽 애들도 좀 찍혀 있네요. 여기 에스파냐랑 여기 독일 쪽은 이렇게 화살표 때문에 가려서 안 보이는 거고 독일도 소세지로 유명하잖아요. 자, 그다음에 소는 그쵸? 여기 보니까 어마어마하죠. 그다음에 인도, 그다음에 여기 미국 이 정도만 체크를 좀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됐죠? 자, 여기까지 하면 우리가 주요 가축의
특징들 내용 설명은 끝났고요. 자, 이제 다음 영상은 우리가 이제 문제 해설 강의인데, 자,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얘는 내용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하지만 자료를 제시할 때 좀 어렵게 제시하거나 헷갈릴 만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해설 강의까지 좀 꼼꼼하게 봐주세요. 예, 수고했습니다.